목걸이 누구 겁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때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이죠. 그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낡은 목걸이가 두 남자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 잊혀져 있던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사연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채널입니다. 삶 가운데 기쁜 일과 슬픈 일, 힘든 일과 보람된 일, 구독자분들의 모든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공기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빌딩 로비의 불은 일부만 켜져 있어 긴 공간이 마치 새벽 바다처럼 고요하고 묵직했다. 사람 대신 빛과 소리만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그 정막 속에서 68세 김선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리듬으로 걸레를 밀어나갔다. 손목에 힘이 실릴 때마다 바닥에 자국이 지워지고 그는 익숙한 듯 몸을 기울였다. 선우에게 이 일은 그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삶을 붙잡아주는 루틴이었고 생각이 흩어지는 걸 막아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참 성실하셔. 말수는 없지만 묵묵하고 빠지시지도 않아. 선우는 그 말이 칭찬인지 단지 관찰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반복으로 이어져 왔고 특별한 질문도 기대도 없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그는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대 앉았다. 그때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꺼내졌다. 빛이 닿자 오래된 금속 체인의 세월의 흔적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어린 형제와 젊은 부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여자의 표정에는 따뜻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다정하게 아이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지되어 있었다. 선우는 그 사진을 매일같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과 자신의 관계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은 흐릿했고 감정만 남아 있었다.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조여들었고 숨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그는 사진 속 인물들 중 한 명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 단단한 기억이 아니라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는 가끔 작은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불길, 누군가의 울음, 연기를 가르는 고함 소리, 희미하지만 벼락처럼 번지는 공포. 그러다 언제나처럼 기억은 뚝 끊겨버렸다. 그 끊어짐 때문에 그는 평생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때 동료 직원 하나가 다가와 사진을 힐끔 보더니 밝게 물었다. 아버지세요? 어머니랑 형제들인가 보네요. 선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표정은 흔들렸으나 이내 조용히 안정되었다.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진이에요. 직원은 어딘가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금세 일상 속 잔잔한 침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선우는 한동안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못했다. 그는 풍경을 바라보듯 사진을 응시했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구에게인지 알 수 없이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잃어버린 걸까요? 이 새벽 사람들은 선호가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세상 어딘가에 찾아야 할 이름, 기억해야 할 관계, 다시 이어야 할 이야기를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목걸이는 곧 그의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첫 신호가 될 것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건물 안 공기는 조금씩 바빠졌다. 엘리베이터를 오가는 직원들, 서류를 안고 뛰어가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짧은 한숨을 쉬는 이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김선호는 묵묵히 복도 가장자리에 먼지를 닦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교했고 손끝에는 오랜 습관에서 오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몇 명이 걸어왔다. 그들 뒤편에는 72세 한도윤 회장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표정은 늘 그렇듯 단단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됐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회장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날이면 뭔가 중요한 일 있는 거지. 글쎄 저분은 늘 표정이 똑같아서 읽을 수가 없네. 한도윤은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시설 점검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러다 계단을 향해 내려가려는 순간 그의 시야 한쪽에 아주 작은 반짝임이 들어왔다. 그 반짝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빛깔이었다. 그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시선이 닿은 곳에서 김선호가 몸을 굽혀 계단 모서리를 닦고 있었다. 김선호의 목걸이가 살짝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 속 희미하게 비친 어린 형제의 모습이 회장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췄다. 그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갔다. 굳건하던 표정이 무너지고 눈빛이 흔들렸다. 한도윤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갑자기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숨을 삼켰다. 경호원이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눈은 오직 목걸이에만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목걸이, 실례지만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선호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한도윤의 시선이 날카롭지도 무례하지도 않다는 걸 느끼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다. 한도윤은 그것을 받으며 마치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꺼냈다. 사진은 발에 있었지만 기억 속 장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젊었던 부모, 환하게 웃는 두 형제, 그중 동생의 얼굴. 한도윤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고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힘겹게 물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겁니까? 선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게 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숨처럼 내뱉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경호원들은 그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감히 묻지 않았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넣고 목걸이를 돌려주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멈춰 있었고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떠오르는 듯했다. 선호가 물었다. 혹시 아시는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한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길게 숨을 삼킨 뒤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다. 걸음은 예전과 다르게 조금 무거웠다. 그 순간을 아무도 특별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은 두 사람의 삶에 조용히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진실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질 예정이었다. 한도윤은 목걸이를 돌려준 그날 이후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지 못했다.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서류 위의 글자들은 의미 없이 흐릿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멈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렷해진다. 바랜 사진 속 어린 동생의 얼굴. 형아. 희미한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오래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하듯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 네, 회장님. 그 사람. 조사해줘. 아주 오래전 기록까지. 비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짧은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지시는 아주 오랜 세월 묻혀있던 서류 속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록은 오래되고 흐릿했지만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도윤은 보고서를 손에 들고 천천히 넘기며 과거로 내려가고 있었다. 1978년 3월 5일 화재 사고. 사망자 부모. 생존자 형 한도윤, 동생 실종. 추정 사망, 공식 확인 불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한 문장. 미확인 성인 남성 수용 기록, 기억상실, 보호시설 이동. 그 문장을 읽은 순간 한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종이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살아있었구나.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안함, 안도,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이제야? 왜 그토록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을까?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죽었다는 결론이 편해서 그 뒤로 삶을 쌓아온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외에 추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비서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더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거기에는 서류의 한 줄이 추가로 적혀 있었다. 보호시설 기록 삭제 요청자 미상. 한도윤은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삭제? 비서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정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추적은 어렵습니다. 한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지? 비서는 이미 확인을 마쳤다는 듯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현 직업시설관리청소직, 거주상태 단독생활, 특이사항 가족지인 없음. 페이지를 넘기는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혼자였구나. 그 말에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도시는 익숙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도윤의 마음속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문득 사진 속 웃던 동생을 떠올렸다. 그때의 동생은 늘 그를 따라다녔고 작은 신발로 뛰어다니며 형의 옷자락을 잡곤 했다. 형아, 같이 가. 그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서 선명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속 동생은 이름도 과거도 가족도 모른 채 현관 바닥에 먼지를 닦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한도윤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말을 꺼냈다.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다시 조용히 세상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건물 복도는 오후 햇살에 은은히 젖어 있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어딘가 공기 흐름이 달라져 있었다. 그 변화는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한도윤은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걸으며 계단 쪽으로 향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거운 기억이 실려 있는 듯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다. 경호원이 뒤따르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오늘은 혼자 가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보다 자신에게 던지는 결심 같은 문장이었다. 계단 아래에서는 김선호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자세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동작은 익숙했고 마치 오랜 세월 같은 루틴의 일부였다. 한도윤은 가까이 다가가더니 조용히 말을 건넸다. 또 뵙네요. 선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회장의 얼굴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어제 보셨는데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한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입술이 떨렸고 단단했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그가 먼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그 목걸이 말입니다. 혹시 기억을 되찾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선호는 그 질문을 듣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걸레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대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마침내 선호가 입을 열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꿈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제 이름인지 확신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또 한 번은 불빛이 보이고 누가 절 잡아 끌어요. 울면서 부르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기억을 찾는 게 솔직히 무섭습니다. 한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선호는 이어서 말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면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라면요? 기억은 돌아와도 받을 자리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 질문은 담담했지만 오래 묵은 상처의 형태였다. 한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금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 아직도 필요한 기억이라면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가족을 잃었던 형의 마음이 담긴 문장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알아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보장은 없지요. 그는 아주 잠시 숨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선우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뭐요? 한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늦었어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말에 선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어딘가 허공을 더듬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우가 낮게 말했다. 정말 누군가가 절 기다린 적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희망이 아니라 두려운 기대였다.
한도윤은 흔들리던 눈빛을 안정시키며 답했다. 네,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단호했지만 감정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더 말하려 했지만 단숨에 모든 걸 밝힐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만 남겼다. 그 기억 함께 찾아보겠습니까? 선호는 오래 고민하듯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을지 망설이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한도윤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숨처럼 흔들렸다. 그날 아무도 모르게 두 남자는 잃어버린 시간의 문 앞에 나란히 섰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으나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흐린 겨울빛이 건물 창을 타고 내려왔다. 햇빛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했고 그렇다고 완전히 어둡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시간이 서로 맞닿은 듯한 흐릿한 오후였다. 김선호는 직원 휴게실 근처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그러나 며칠 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기억을 찾겠다는 결심 이후 오래 눌러놓았던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 듯했다. 그때 한도윤이 조용히 복도 끝에 나타났다. 오늘은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선호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한도윤은 잠시 선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호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두 잔의 따뜻한 차가 놓였다.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고 그 온기가 공간을 조금씩 채웠다. 한도윤은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다. 사진과 문서들이 차례대로 탁자 위에 펼쳐졌다. 흑백 사진 속 어린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장난기가 가득했고 다른 한 명은 형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선호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렀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호야. 선호의 눈이 천천히 회장을 향했다. 그 이름은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한도윤은 숨을 삼키고 이어 말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다. 화재가 난 날 나는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선호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굳어졌다. 장례까지 치렀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모두가 그랬다. 그 말 끝에는 오랜 후회가 묻어 있었다. 선호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였다. 저 아이가 저인가요? 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나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기억의 문틈에서 빛 한 줄기 같은 감정이 흘러들어왔다. 선호는 사진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불현듯 짧은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쳤다. 작은 운동화 끈을 형이 매주던 기억. 겨울에 나누어 먹던 귤 냄새. 뒤에서 형을 부르며 뛰던 어린 목소리. 형아. 그 한마디가 귓가에 선명히 울리자 선호의 표정이 무너졌다. 기억나요. 아주 잠깐이지만 기억이 났어요. 한도윤의 눈가가 번쩍 흔들렸다. 그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섣부른 손길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외로운 의문이었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찾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 말은 가식도 변명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늦게 온 사과였고 동시에 가장 간절한 진심이었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네요. 그의 표정에는 슬픔도 있었고 위안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안도처럼 보이는 미소가 번졌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와 같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혈연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잃어버린 동생에게 건네는 조심스러운 손 내밀기였다. 선우는 잠시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한도윤의 입술 끝이 서서히 떨리며 올라갔다. 둘 사이에는 아직 채워야 할 시간이 많았다. 잃어버린 과거도 말하지 못한 상처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형제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창밖의 흐린 빛이 조금씩 맑아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세상은 다시 두 사람을 가족으로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